보지 마세요. 아니, 당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3천억 자산 한성의료재단 이사장 이도윤은 한강변 천막촌 자선행사 현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비틀거리는 여자. 한때 강남 100평 펜트하우스에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재단 행사를 주최하던 안주인, 바로 그의 전처 박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끈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문가 며느리였던 그녀는 한강 다리 밑 천막촌에서 지내는 걸까요? 그리고 그 운동화는 누구의 것일까요? 왜 그녀는 한쪽 다리를 절며 목발에 의지해야 하는 걸까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 도윤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복이 찾아오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초겨울에 한강교 하부는 회색빛 하늘 아래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천막촌 전체를 내려다보면 비닐과 천막이 겹쳐진 지붕들이 물결처럼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로 녹슨 드럼통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성의료재단의 동절기 지원 행사 준비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홍보팀에서 나온 도면을 펼쳐들고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기자 대기구역은 입구 왼쪽, 포토월은 중앙 통로 앞, 봉사 스테이션은 오른쪽 끝, 취재 차량은 외곽 주차선을 따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면 위에 빨간 펜으로 표시된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검지마디를 왼손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뼈마디가 맞닿는 작은 압력이 느껴질 때까지 천천히 눌렀다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습관은 과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장갑을 끼기 직전에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긴장이 목 뒤쪽으로 올라와 어깨를 짓누르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봉사팀장 오지우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비닐 천막 위로 파이프를 연결하고 전선을 끌어오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시 전력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과부하였습니다. 작은 불씨가 비닐 가장자리를 핥기 시작했고 봉사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에 준비해둔 소화기를 집어들고 세 걸음에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겨냥한 뒤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하얀 분말이 뿜어져 나왔고 불씨는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지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전선을 점검하며 전력 분배를 다시 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는 6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포토월 앞으로 걸어가며 다시 손마디를 문질렀습니다. 이번엔 중지마디였습니다. 도시락 배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홍보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천막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닐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발밑에서 물컹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진흙과 눈이 섞인 땅이었습니다. 코끝으로 알코올 냄새와 드럼통에서 타는 연기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며 내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발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닐 천막 틈 사이로 한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끌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멈췄습니다. 가는 끈에 매달린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용 운동화였습니다. 크기는 대략 160mm쯤 되어 보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며 그 여성의 뒷모습만 선명해졌습니다. 어깨 라인, 걸음걸이, 목발을 짚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쳤습니다. 박서연이었습니다. 포토기자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쪽으로 시선 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렌즈를 가렸습니다. 잠깐만요. 촬영은 잠시 멈춰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기자는 당황한 표호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황급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싶습니다. 카메라는 잠시 치워주세요. 홍보팀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행사의 핵심은 언론 노출이었습니다. 재단 이미지를 위한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옆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 동정 어린 표로 배식하시는 컷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 도윤은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컷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를 치우라고 했습니다. 권력과 양심 사이에 척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천막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방향을 틀던 순간 왼쪽 목발 끝이 진흙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넘어지기 직전 옆 텐트에서 나온 중년 남성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은 낯선 손길을 느끼자마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됐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손을 빼내고 다시 목발을 바로 잡아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봉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배식줄에 섰습니다. 앞쪽에 허리가 굽은 노인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도시락을 건네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기초연금이 늦어져서 말이죠.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언제부터 늦으셨어요? 노인은 손가락을 펴가며 세어보았습니다. 3개월째요. 신청서가 어쩌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초연금, 주거취약, 약물복용 문제까지 이 작은 대화 속에 현실의 문제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단의 구조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난방비는 지원되고 있는가? 의료 연계는 끊기지 않았는가? 정신건강 지원은 있는가? 그의 머릿속에서 체크리스트가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벤트성 기부의 허망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후 2시 행사 스테이지에서 기부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단 홍보이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성의료재단은 이번 동절기를 맞아 총 1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번에도 일회성 지원인가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도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살짝 굳어졌고 눈꺼풀이 한번 느리게 감겼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포토라인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인권 대책 요구. 경비원이 다가가 제지하려 했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어 경비를 멈춰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경비원이 망설이며 물러섰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서연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현장 지도를 꺼냈습니다. 천막촌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입구 쪽, 중앙 통로, 그리고 강변 쪽 끝.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강변 쪽이 가장 추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도 많았습니다. 도윤은 지훈을 불렀습니다. 오 팀장, 바람 막이는 쪽 텐트가 어디죠? 지훈이 지도를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쪽 끝입니다. 다리 기둥 밑쪽이요. 두 사람은 천막촌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며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빈 종이컵, 진통제 케이스, 접이식 성경책. 누군가의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질 단서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텐트 앞에서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녀의 등을 즉시 알아본 걸까? 15년 전 이혼한 사람인데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 아니면 죄책감인가? 그의 손이 다시 마디를 향했습니다. 이번엔 약지였습니다. 뼈마디를 3번 문지른 뒤 멈췄습니다. 하늘 위에서 드론 촬영팀이 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닐 지붕들이 회색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속 어딘가에 점처럼 작은 천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천막이었습니다. 찾아야 할 대상이 거대한 익명성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점을 찾기 위해 비닐 바닷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프리랜서 사진기자 한 명이 촬영한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목발을 짚고 넘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목에 걸린 운동화 한 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게시물에는 짧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성의료재단 행사장에서 목발 짚은 여성이 넘어졌으나 아무도 돕지 않았다. 재단 홍보팀은 즉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홍보이사가 사진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기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공적 인물이 주최한 공적 행사 현장입니다. 보도의 자유가 있어요. 홍보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진기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변호사와 상담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홍보이사는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현실적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15년 전 이혼 전후 기록을 전수조사하세요. 혼인 서류, 이혼 서류, 병원 전자의무 기록, 보험 청구 내역, 출입국 기록, 통신 내역까지 법적 한계선 안에서 모두 검토하세요.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장님, 그 정도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윤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하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한 명자가 족보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계보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집안은 5대째 종손이 이어져 왔어.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그랬지. 서연은 건너편 소파에 앉아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병원은 다녀왔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명자의 입술이 얇게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2019년 봄 제사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명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매는 종부가 직접 지어야 해. 할머니한테 배웠지? 서연은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배웠습니다. 명자가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종손내 며느리는 대가 끊기면 안 돼. 알지? 서연의 손이 물속에서 멈췄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해 여름 명자는 서진그룹과의 의료선박 MOU를 추진했습니다. 협상 창구는 정유라였습니다. 유라는 서진그룹 회장의 조카딸이었고 도윤과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명자가 도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유라 씨가 협상을 맡는다고 해. 자네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게.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 제가 직접 나가야 합니까? 명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맥, 사업, 혼맥. 다 연결되는 거야. 그때부터 도윤은 유라와 자주 만났습니다. 회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식사 자리가 많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골프클럽, 요트 투어까지 법인카드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같은 시기 서연은 혼자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휴지로 감싸 깊숙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도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시 유산한다면, 만약 시어머니가 실망한다면, 그녀는 대가 끊긴 여자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재정권도 없었습니다. 통장은 명자가 관리했습니다. 도윤은 그 무렵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영양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에 기초 체온표를 붙여놓고 매일 아침 체온을 재서 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래프가 조금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호텔 체류 영수증이 회계 장부에 찍혔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스위트룸, 이틀 연속 투숙,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나중에 그 내역을 다시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공유수가 1000개를 넘었습니다. 활동가 계정 하나가 긴 글을 올렸습니다. 포장된 기부는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면죄부를 사려는 재단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재단 대표 번호로 항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지훈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저 여성분을 통해 천막촌 의료연계 사업을 열면 어떨까요? 정기 방문 진료, 약 배부, 건강검진까지.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오 팀장, 그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감정 회피와 업무 윤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언론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진 삭제 요청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 것 아닙니까? 도윤이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왼손 검지마디로 향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뼈마디를 문질렀습니다. 기자가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사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도윤은 재빨리 손을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시죠. 외적 신호가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밤 11시, 도윤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주민등록 초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주소지 변동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강남에서 관악으로, 2020년 3월 관악에서 동작으로, 2021년 1월 동작에서 영등포로. 그 이후 기록이 끊겼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날짜들을 따라갔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아이는 정말 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의 서울이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 어딘가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도. 도윤은 주민등록 초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수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펜을 댔습니다. 2019년 9월 이후 행적 추적, 병원 기록, 출생 신고 여부, 보험 청구 내역. 한 줄씩 적어 내려가며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닫으며 도윤은 다시 한번 손마디를 문질렀습니다. 이번엔 약지였습니다. 3번 문지른 뒤 그는 손을 멈추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사극으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 3시 도윤은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쌍화차집에서 뵙고 싶습니다. 최경태. 이름을 보는 순간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경태는 15년 전 강서경찰서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걸까? 도윤은 혼자 갔습니다.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쌍화차집은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자리에 백발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경태였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경태는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쌍화차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살짝 기울며 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사장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경태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열어보시죠. 도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 재개발 현장이 보였습니다. 철제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8일. 시간은 오후 4시 23분.
사진 속에서 작은 인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철제 구조물 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쫓아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각도가 비스듬해서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태가 말했습니다. 증거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각도 때문에 신원 특정도 어렵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피해자 이름란에는 한시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시우. 그 이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경태가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경찰 내사보고 초안입니다. 폐기된 문서죠. 제가 당시 작성했던 겁니다. 도윤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고 경위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현장 철거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아동 1명 사망. 보호자 중상. 그 아래에 빨간 펜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막음. 도윤이 물었습니다. 위에서 막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태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감리소장한테 특별 퇴직금이 건너갔습니다. 조도식이라는 사람이죠.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결제 라인이 애매했어요. 제가 확인한 메모에는 재단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도윤의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겨울인데도 등이 축축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뒷모습, 여성의 실루엣, 그리고 무너진 구조물. 경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그때 손을 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 둘째 손자 돌잔치가 다음 날이었어요. 상관이 보고서를 폐기하라고 했을 때 저는 따랐습니다. 그냥 따라버렸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형사 생활 중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이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이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경태가 봉투를 밀어 건넸습니다. 가져가세요. 이제 제 손을 떠나야 합니다. 늦었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경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연락처는 찢어버리세요. 상대한테도 위험이 갑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에 남은 차를 단숨에 비우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내부 서버와 문서고 접근권을 여세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권한으로 엽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내부 규정 위반입니다. 위험합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가역적 선택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시우. 그리고 그 밑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가명일 수도 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 그는 탐문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전후 출생신고 기록, 서연의 병원 방문 기록, 장례식장 이용 내역, 매장 또는 화장 허가서, 보험금 청구 내역,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리서치 절차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명자를 떠올렸습니다. 종손, 가문, 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묶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항할 준비를 했습니다. 설사 재단이 흔들려도 갈 것입니다. 설사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져도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진실이 거짓이라면 어쩌나? 그 질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이어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손마디를 문질렀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세 마디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제 이 습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을 숨기는 대신 마주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봉투를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최경태가 말한 대로 연락처 메모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쓰레기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일막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문턱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손잡이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명의 빛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빛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도윤은 재단 지하 문석으로 내려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상자들은 저쪽 구석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구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윤은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박스 라벨에는 연도와 월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2월, 3월. 그는 2020년 7월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끈적한 박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테이프가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계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결제 문서. 도윤은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그러다 낡은 줄철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구겨진 노트였습니다. 도윤이 노트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자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자의 글씨였습니다. 도윤은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온 글씨체였습니다. 메모는 간결했습니다. 사고 무마, 언론 차단, 국회 라인, 감리 보전.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넘기자 더 많은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어떤 페이지에는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조도식. 그 이름 옆에 화살표와 숫자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들고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재단 회계팀을 소규모로 면담했습니다. 3명의 직원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2020년 7월 특별 지출 내역이 있었나요? 가장 연장자인 직원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는 고용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보복은 없습니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무런 진술도 얻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익명의 봉투가 도윤의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결제 로그 프린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법무팀장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회장님 승인 없는 문서고 열람은 내부 규정 위반입니다. 경고 공문을 드립니다. 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사회 일부 이사들이 도윤에게 자중을 종용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재단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까? 도윤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서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명자의 노트와 결제 로그를 스캔했습니다. 파일을 암호화해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원본은 금고에 분산해서 보관했습니다. 재단 금고 하나, 은행 개인 금고 하나, 변호사 사무실 금고 하나,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천막촌을 찾았습니다. 오지훈이 함께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의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천막은 비어 있었습니다. 옆 텐트에서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던 분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며칠째 안 보여요. 병원 갔나 봐요.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 매일 밤 편지 쓰더라고요. 아이 이름 부르면서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였죠?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시우였나? 맞아, 시우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서연의 천막 안을 들여다보자 구석에 편지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오지훈과 함께 노숙인 의료연계 사업회의를 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을에서 양식, 동에서 양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동진료차는 보험과 운행허가가 필요하고요. 도윤이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실무 디테일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언론계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어떤 형태여야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이 대답했습니다. 숫자와 자필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고 자필은 부인하기 어렵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명자의 노트와 회계로그를 짝지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항목별로 증거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이사회 표결수를 계산하세요. 찬성 가능성, 반대 가능성, 기권 가능성, 위임장 요건과 특별결의 요건도 확인하세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회에서 무슨 안건을 올리실 겁니까?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준비만 하세요. 현실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명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단 이사 5명을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오찬 자리였습니다. 고급 한정식이 차려졌습니다. 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단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존속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뒤 늦은 밤, 도윤은 다시 천막촌을 찾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서연의 천막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담요 한 장과 핫팩 10개를 꺼냈습니다. 천막 입구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메모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천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끝까지 갈 겁니다.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천막촌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였습니다. 도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마디를 문지르는 습관이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대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죄책감과 존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을 직접 만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차가 천막촌을 벗어났습니다. 100m에 비친 천막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은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내부 저항도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서 도윤은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은 이사회 소집 예고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공문에는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별안건 논의. 날짜는 2주 후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명자 측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이사회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안건 선별권이 회장에게 있다는 조항을 찾았습니다. 명자는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해임 안건을 의제에서 빼낼 수 있나?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긴급안건 상정권을 쓰면 막을 수 없습니다. 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재단 정관을 다시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조항들을 확인했습니다. 긴급안건 상정권, 제척 규정, 회피 규정, 모든 조항을 외울 때까지 읽었습니다. 그는 사회이사 2명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사회이사는 은퇴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도윤이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재단에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도윤이 서류 파일을 건넸습니다. 교수는 30분 동안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이사는 변호사였습니다. 도윤이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리스크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자필 노트, 회계 로그, 증인 진술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어 가능성은 있지만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겠군요.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CCTV 프레임의 증거력 평가, 회계 로그의 신뢰성, 자필 노트의 진위 여부, 반론 대비 질문과 답변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도윤은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8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서연 씨 보호자이신가요?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폐혈증성 폐렴 의심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도윤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성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재단 윤리위원 자격으로 면담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의사와 상의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병실 커튼을 걷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왼팔에 정맥 라인이 꽂혀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지혈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도윤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거칠었습니다. 손톱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면 말해요.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의원을 만들겠습니다. 이동진료, 심리상담, 법률 연계, 주거지원, 야간 응급까지 천막촌과 쪽방촌, 고시원을 돌면서 찾아가는 의료를 하겠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연간 예산은 12억입니다. 의사 3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동진료차 2대를 운영하고 한 달에 환자 500명을 목표로 합니다. 야간 응급 연락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차량은 리스로 계약하고 자원봉사자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으로 조직하겠습니다. 법률 상담은 공익변호사 모임과 연계하고 주거지원은 LH와 협약을 맺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서연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진심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입니다. 침대 난간에 작은 운동화 한 짝이 걸려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소독해서 비닐봉지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운동화를 보았습니다. 크기는 160mm, 5살 아이 신발이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시우, 맞습니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회복하세요. 제가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도윤은 의료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박서연 씨 퇴원 후 재활과 보장구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연계도 부탁합니다. 복지사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겠습니다. 현실적인 정보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명자 측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무사고 확인서 초안을 흘렸습니다. 2020년 재개발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는 없었다.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도윤은 즉각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외부 감사 의뢰 카드를 꺼냈습니다.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재단 전체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신뢰하는 기자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만날 수 있습니까?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요. 다음 날 오후 도윤은 기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방향성뿐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이사회 이후에 공개됩니다. 기자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실이 공개되면 저는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기자가 펜을 멈췄습니다. 이사장님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판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가치 전환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도윤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흡수가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손마디를 문지르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의지를 다지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돌아 병원을 나왔습니다. 중간점이 지났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공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진실과 평판 사이에서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약속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겠다고.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멈추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명자 진영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대형 로펌의 의견서를 의뢰했습니다. 사흘 뒤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자필 노트는 개인 메모에 불과하며 증거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회계 로그 역시 정상적인 업무 절차의 일부로 해석 가능합니다. 명자는 이 의견서를 이사회 자료 배포 전에 막기 위해 공문을 돌렸습니다. 문서 반출 금지. 이사장 단독 결정에 의한 자료 배포는 회장 승인이 필요함. 법무팀이 공문을 작성해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도윤은 이 공문을 받고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건 정관 위반입니다. 이사회 자료 배포권은 이사장 고유 권한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있을까 봐요. 재단 인트라넷에 익명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찾고 있다. 조심하라. 글은 30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회계팀에서 익명으로 결제 로그를 제공했던 직원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진술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족이 걱정됩니다. 참고인 진술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감리소장 조도식이 잠적했습니다. 도윤팀은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은행 측에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특별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대규모 현금 인출이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3일 2천만 원, 8월 10일 3천만 원.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해외 출국은 없었습니다. 국내에 숨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려다 그만뒀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대신 공개적으로 그의 증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단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시 감리 책임자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지우는 천막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 3명과 함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서연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밤마다 이름을 불렀어요. 시우야, 시우야. 계속 그랬죠. 또 다른 여성이 증언했습니다. 사고 소식 듣고 실신했어요. 구급차로 실려갔죠. 지우는 이 증언들을 공증받았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증언자들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나가면 안 됩니다. 보복이 무섭습니다. 지훈이 약속했습니다. 익명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진술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습니다. 그녀는 한 명씩 따로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골프장에서, 자택에서 각자에게 맞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 이사에게는 말했습니다. 당신 지역의 노인 요양센터 신축 예산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사에게는 자녀의 취업 자리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계열사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회유였습니다. 지역사회 이득과 개인적 혜택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이사들은 흔들렸습니다. 한 이사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너무 과격합니다. 재단을 지키는 게 우선 아닙니까?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재단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흘 뒤 정유라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재단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내려가자 유라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유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재단을 지키려면 어머님과 타협해야 합니다. 도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타협이라니요? 유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공익사업은 체면이자 방패입니다. 재단이 무너지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도윤이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라 씨, 체면으로 가려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때 더 큰 피해가 생깁니다. 유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변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같은 시각 SNS에서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사실은 보험 사기범이었다. 재단 돈을 노린 사기꾼. 익명 계정들이 만든 글이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윤팀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법무팀이 경고문을 작성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SNS 플랫폼에 신고했습니다. 계정 정지 요청과 게시물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글은 삭제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훈이 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천막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기들 얘기가 나온다고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언자 보호는 재단이 책임집니다. 변호사를 붙이고 신변 보호도 하겠습니다. 한편 서연은 병실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목발을 짚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기록했습니다. 보행훈련 첫날, 환산 보행거리 15m, 통증 지수 7점. 구체적인 수치들이 차트에 적혔습니다. 서연은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틀째에는 20m, 사흘째에는 30m. 도윤은 그 기록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해 재활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놓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무료의원 사업계획서를 정리했습니다. 이사회에 배포할 자료였습니다. 운영비 3년치 계산, 지정기부 유치구조, 손실보전 메커니즘, 지방자치단체 협약 초안까지 모든 숫자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1년차 운영비 12억, 2년차 15억, 3년차 18억, 지정기부는 연간 5억 목표, 정부 매칭은 3억 예상, 재단 적립금에서 4억 전용,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했습니다. 외부 감사 후보도 3곳을 선정했습니다.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법인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중 한 곳과 사전 미팅을 했습니다. 회계사가 물었습니다. 감사 착수 시 어떤 문서가 필요합니까? 도윤이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회계장부 5년치, 이사회 회의록, 결제 문서, 인사기록, 계약서 원본. 회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급합니다. 2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회계사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인력을 더 투입하면 가능합니다. 비용이 늘어나지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명자 측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내 메일 박스 압수를 시도했습니다.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고발자를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결권 남용입니다. 개인 메일 박스는 사생활 영역입니다. 법무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변호사가 명자 편에 섰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다른 변호사가 반대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지훈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사장님, 내일이면 몇 명은 진술을 철회할 겁니다. 압박이 심합니다.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오 팀장, 증언자 보호는 재단이 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변호사 선임, 신변 보호, 생활 지원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득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리더십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자료, 사업계획서, 증언 녹취록, 감사계약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은 흔들렸습니다. 증언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윤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잠들고 누군가는 깨어 있을 것입니다. 서연도 병실에서 깨어 있을지 모릅니다. 도윤은 손마디를 문지르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그 습관을 버려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압박이 고조되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회 하루 전 명자는 보도자료를 사전 배포했습니다. 오전 10시 주요 언론사에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재단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한 유감이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일부 증거 불충분한 주장으로 재단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명확히 해명하겠습니다. 여론 선점 노림수였습니다. 도윤은 보도자료를 보고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입장문을 준비하세요. 단 이사회 이후에 배포합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로 말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요. 그날 밤 도윤은 사회이사 2명과 밤을 새웠습니다. 재단 회의실에 3사람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시나리오를 펼쳤습니다. 표결 시나리오 A, B, C입니다. 시나리오 1은 과반 찬성이었습니다. 이사 11명 중 6명 찬성 시 가결. 시나리오 B는 동수였습니다. 5대 5에 기권 1명이면 부결. 시나리오 C는 회장 제척이었습니다. 명자 회장이 이해관계자로 제척되면 10명 중 과반은 6명. 사회이사 교수가 물었습니다. 회장 제척 사유가 충분합니까? 도윤이 정관을 펼쳤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자일 경우 제척됩니다. 자필 노트가 명자 회장 본인 것이므로 제척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임장은 어떻습니까? 도윤이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위임장 유효성 체크 항목입니다. 도장, 서명, 날인 일자 모두 확인했습니다. 한 장은 날짜가 미래로 되어 있어 무효 처리했습니다. 3사람은 새벽 4시까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반론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계팀 직원 1명이 도윤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파쇄기 수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파쇄된 보고서 조각들이었습니다. 도윤과 비서실장이 조각들을 펼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퍼즐처럼 맞춰진 종이에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2020년 7월 20일. 금액도 보였습니다. 5천만 원. 수령인 란에는 조도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명자에 자필 노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이름도 리얼 서스펜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조도식의 해외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현금 인출은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편의점 ATM에서 100만 원씩 5번 인출했습니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도윤이 CCTV 화면을 봤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성이 ATM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형이 식별 가능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어깨가 좁고 배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 조도식과 일치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명자 측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도윤의 사생활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과거 유라와의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일부 언론에 흘렸습니다. 2019년 여름 업무 시간 이후에 주고받은 문자들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할까요? 맥락 없이 잘라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도하는 편집이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전체 문자 내역을 공개할 준비를 하세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문 초안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당시 업무상 만남이었으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면 돌파였습니다. 오후 2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이사장님, 환자의 혈액 배양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변경했고 산소요법을 강화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위험합니까? 의사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혹시 DNR 의향을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DNR은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였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오후 4시 사무국장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사회 연기를 요청하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무국장이 이름 3개를 말했습니다. 모두 명자와 가까운 이사들이었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기 불가합니다.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사무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언자 보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명분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언자 보호에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강행하는 겁니다. 더 늦으면 증언이 모두 사라집니다. 강행 선택이었습니다. 오후 5시 사무국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의실 배석 명단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외부 변호사 입시를 불허한다고 합니다. 도윤이 정관을 펼쳤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에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정관 12조 사망입니다. 사무국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관이 우선입니다. 배석권을 보장하세요. 배석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명자는 자택에서 이사 식사 모임을 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이 차려졌습니다. 9명의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문입니다. 3대에 걸쳐 쌓아온 명예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재단의 일원입니다.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성 이사였습니다. 그녀는 사회이사로 1년 전에 선임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까? 여성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표심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도윤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의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끝내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도윤은 차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명자가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재단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회의실로 내려갔습니다. 텅 빈 회의실이었습니다. 내일 이곳이 전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 회의실 문턱 앞에 섰습니다. 손마디를 문지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심호흡을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결전 직전의 고요였습니다. 도윤은 회의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재단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11명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명자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명자는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무국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제32차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자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딱딱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사전 심사를 거쳐 선별되었습니다. 투명성 제고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로 연기를 제안합니다. 안건 상정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에 제기합니다. 정관 14조에 따라 긴급 안건 상정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긴급 사유를 제시하십시오.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언자 보호가 시급합니다. 연기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요청합니다. 변호사 이사가 말했습니다. 정관상 근거가 있습니다. 상정을 허가해야 합니다. 명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반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안건 상정을 허가합니다. 긴급 안건이 관철되었습니다.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회계 로그 출력물이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특별 지출 항목입니다. 결제자는 한명자 회장, 금액은 5천만 원, 계정 과목은 기타 경비, 승인 시각은 오후 3시 20분입니다. 이사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도윤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명자에 잡힐 노트였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항목이 회장님 자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령인은 조도식 감리소장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세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퇴직 형사 최경태의 진술서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당시 상관으로부터 보고서 폐기 지시를 받았습니다. 재단 측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시를 따랐고 그것이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네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CCTV 프레임이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 아이와 여성의 모습, 날짜와 시간이 선명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증거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각도와 화질 문제로 신원 특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는 명확합니다. 그는 정직한 태도로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신뢰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명자가 일어났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고는 사고입니다. 재단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도덕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덕성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재단이 무너지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변호사 이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폐는 범죄입니다. 명자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한명자 회장 해임 안건에 대한 표결입니다. 사무국장이 투표용지를 나눠줬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관계자이므로 제척됩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명자의 표결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10명이 투표했습니다. 이사들이 표를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표를 접었습니다. 사무국장이 표를 개봉했습니다.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기권,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마지막 표였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1표, 과반이 넘었습니다. 사무국장이 선언했습니다. 한명자 회장 해임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명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출입카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명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재단 로비 한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투명 아크릴 커버 안에 편지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치 일람마다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위에는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160mm 크기였습니다. 옆에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재를 어떻게 메우시겠습니까?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원고 없이 말했습니다. 시우재단 무료위원을 설립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노숙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미혼모입니다. 서비스는 이동진료, 야간응급, 심리상담, 법률상담, 주거 연계입니다. 재원은 지정기부 연간 5억, 정부 매칭 3억, 재단 적립금 전용 4억입니다. 3년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임기를 마치면 물러납니다. 하지만 무료위원은 계속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목발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목발을 짚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문턱이 있었습니다. 작은 단차였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발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스스로 넘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유리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왜곡 없이 선명했습니다.
초반에 흔들린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일주일 뒤 시우재단 무료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진료차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첫 환자는 손에 동상 기운이 있는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접수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그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주거 상담도 예약하시겠어요? 노숙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죠.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서연과 나란히 서서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우의 사진이었습니다. 5살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할 겁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윤의 손마디 문지르는 습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긴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주했습니다. 한편 명자는 자택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무료의원 개원 소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손편지 더미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처벌과 고독의 여운이었습니다. 에필로그 하나. 쌍화차 집에서 최경태가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없지만 사회적 균열은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2. 무료의원 첫 주가 지났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결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수 83명, 야간 콜수 12건, 이동차 운행거리 320km. 지훈이 보드 아래 칸에 매직펜으로 적었습니다. 다음 주 과제, 치료 이후의 삶. 엔딩 이미지. 무료의원 로비 전면 유리에 겨울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춥지만 투명한 빛이었습니다. 손편지 더미 위 투명 아크릴 커버에 빛이 번졌습니다. 기억이 보존되고 공개되었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도윤은 상담실에서 환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접수대 옆에서 안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목발을 짚고 도윤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간단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죄, 용서, 연대, 희망.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우재단 무료의원은 오늘도 문을 열 것입니다. 누군가는 찾아올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복받은 이야기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